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아니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지독한 배신감과 그 끝에 내린 냉정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환갑을 넘긴 60대 여성입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여유를 즐길 나이라고들 하지만 제 손바닥은 여전히 거칠고 손가락 끝은 툭 붉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굽은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악착같이 버텨온 제 인생의 훈장 같은 굳은 살이 박혀 있지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며 남몰래 눈물 훔치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와 같은 부모님들이 더 많이 이 사연을 접하고 위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거리에 오물을 치우는 환경미화원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손등이 찢겨 피가 철철 흘러도 병원비 아깝다며 대충 약 바르고 다시 장갑을 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애들 대학은 보내야지. 이 정도 상처가 대수야? 하며 허허 웃던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밤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제비새끼들처럼 커가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늦은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타인의 삶을 돌보는 고된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소모가 훨씬 컸습니다. 제 얼굴에 밥알을 뱉어내고 네가 내 돈 훔쳐갔지! 라며 머리채를 휘어잡는 어르신들 앞에서도 저는 그저 허허실실 웃어야 했습니다. 제 감정보다 중요한 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날의 그 숫자들이었으니까요. 그 돈이면 우리 아들 운동화 한 켤레 더 사줄 수 있고 우리 딸 학원비 보태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증 치매 어르신이 식판을 제 가슴팍으로 집어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앞치마를 적시고 고춧가루가 눈가에 튀었지만 저는 제 몸을 닦기보다 바닥에 흩어진 잔반들을 먼저 치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치실까봐 혹여나 시설에 누를 끼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퇴근길 버스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초라한 노파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엄마 다녀오셨어요? 하며 웃는 아이들을 보면 그 모든 수모가 씻은 듯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제 팔뚝에 난 손톱 자국을 보며 연고를 발라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이런 일 절대 안 하게 해줄게. 그 어린 입술로 내뱉은 약속이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하나만 보고 제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남편과 제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밝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그 지독한 헌신이 훗날 독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순수했던 아들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곁에 그 아이가 나타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목맸던 제가 왜 결국 아들 내외를 향해 당장 1억 내놔!
라고 고함을 치며 청소비까지 악착같이 받아내야 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곁에 며느리가 처음 등장하던 날, 제 가슴은 왠지 모를 불안함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누가 봐도 세련된 외모의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큰 키에 오똑한 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정교하게 다듬어진 보석처럼 매끄러웠지요. 남편과 제가 흙먼지 뒤집어쓰며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걷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정작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마치 얇은 유리창 너머로 저를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걸 감지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이 결혼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제 아들이 아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자님이라도 된 양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며느리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꽤나 공공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승무원이 된 이후 자신의 월급을 몽땅 친정빚 갚는 데 쏟아붓고 있었고, 그런 며느리의 처지를 아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선영이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 고생을 내가 다 닦아주고 싶어. 아들은 제게 며느리의 칭찬을 늘어놓으며 마치 자신이 구원자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한번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자기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던 아이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여자친구가 생기면 친구고 가족이고 나 몰라라 하던 녀석이었죠. 그런 아들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저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분명 아들이 우리 부모를 뒷전으로 밀어낼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맹목적인 사랑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었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그 불안감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대출만으로는 돈이 조금 부족하다며 아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1억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귓가에는 아들이 제 팔에 연고를 발라주며 고맙다고 말하던 그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길을 쓸며 제가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의 배설물을 치우며 모아온 그 피 같은 돈.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아들이 쩔쩔매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지요. 남편과 저는 그날 밤 꼬박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 돈 주고 나면 우리 나중에 병원비는 어쩌나 싶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저희는 결국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고마워요. 내가 꼭 갚을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1억이 우리 아들을 바꾼 게 아니라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오만한 본성을 일깨우는 도화선이 될 줄은요. 이제 결혼식 준비는 며느리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브랜드의 웨딩 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의 수준을 정한 뒤 아들에게는 결제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입 밖으로 걱정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얘야, 너희 신혼집 마련하느라 우리한테 돈도 빌렸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니니? 아껴야 잘 살지 않겠니? 선한 의도로 던진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될 줄이야.
아들은 제 손을 잡아 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선영이한테는 이거 엄마가 그냥 해주시는 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부모의 돈을 빌려왔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마치 자신이 능력 있는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헌신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아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 조언을 부모의 간섭 혹은 돈 빌려준 유세로 받아들이게 될 며느리. 우리 집안의 비극은 바로 그 거짓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비겁한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낯설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평생 흘린 땀방울이 이제는 자식의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부끄러운 미천이 되어버릴 것 같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게 될 자식의 무심함과 며느리의 안하무인 태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지독하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차갑게 만들었는지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며느리 물건을 저에게 배달시키며 부려먹기 시작했던 그 황당한 사건들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풀어놓겠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부터 삐걱거렸던 우리 관계는 신혼집 입주를 앞두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비행 스케줄이 불규칙하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고된 업무를 이해하려 애썼고 남편과 저는 바쁜 애들이니 우리가 좀 도와주자 라며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그 도움은 점차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느닷없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출장 중이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좀 가주시면 안 돼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도 아들 부부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누수가 큰일인가 싶어 헐레벌떡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돌리며 고맙다고 하기에 저는 그저 자식이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웃어 넘겼지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번 맛을 본 편안함은 중독이 되더군요. 그 이후로 아들은 툭하면 저를 불러냈습니다. 엄마, 급한 택배가 있는데 지금 며느리가 비행 중이라 못 받아요. 대신 좀 받아주세요. 처음에는 급한 물건이라기에 무슨 중요한 서류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도착한 택배 상자를 뜯어보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홈쇼핑에서 산 화장품 세트와 해외 직구로 시킨 명품 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달려온 이유가 겨우 며느리의 쇼핑 물건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라니. 저는 억울함보다는 허탈함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치 이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인 양 전화기 너머로 엄마, 그거 잘 보관하고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가지러 갈게요. 라고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며느리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이들 부부의 신혼집 현관 비밀번호를 들락날락하며 택배 보관소 노릇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며느리의 물건을 받기 위해 시간을 쏟는 저를 보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더 가관이었던 건 그들이 부부 여행을 가기 위해 했던 치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을 때 며느리는 어머님, 이번 명절에 비행 스케줄이 잡혀서 도저히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라며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승무원이란 직업이 명절이라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래, 일하는 게 중요하지. 명절 음식 좀 싸서 보낼 테니 아들이랑 맛있게 먹어라. 라며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 당일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새언니 SNS 봤어? 오빠랑 해외여행 갔던데?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딸이 보내준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비행 스케줄 때문에 못 온다던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명절 음식을 챙겨보낸 제 정성이 한순간에 바보 같은 짓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아들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엄마, 그게 명절 앞두고 갑자기 쉬게 돼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다녀온 거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바쁜지. 좀 이해해 주세요. 바빠서 못 온다던 사람이 여행 갈 시간은 있고 부모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저는 아들의 그 가벼운 변명을 들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1억이란 자금이 결국 자식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근거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와서 어머님, 제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라고 가식적인 사과를 할 때 저는 그 사과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곧 대망의 이삿날이 다가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가식적인 가면을 벗겨버릴 생각입니다. 아들의 신혼집 청소를 하러 가기로 한 날, 저와 남편은 단순히 부모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땀 흘려 번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들 부부의 새 아파트 입주 청소를 하러 갔다가 겪게 된 참담한 일들과 이사 당일 아들 내외가 우리 부부를 어떻게 버려두고 밥을 먹으러 갔는지 그 분노의 기록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폭풍의 전야가 시작됩니다. 아들 부부의 새 아파트 입주날이 다가오자 저는 또다시 미련한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입주 청소 비용이 40만 원이 넘는다는 아들의 볼멘 소리에 저는 덜컥 제안을 했죠. 영진아, 그 돈 아껴서 살림에 보태라. 엄마랑 아빠가 가서 깨끗하게 닦아줄게. 남편은 환경미화원으로 평생을 쓸고 닦은 베테랑이었고 저 역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청소라면 이력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업체보다 우리가 더 꼼꼼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돈 1억이 들어간 그 집을 제 손으로 직접 단장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원까지 차를 달려 도착한 새 아파트는 눈이 부시게 깨끗해 보였지만 구석구석 공사 분진과 시멘트 가루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잠깐 들러 편의점 빵 몇 개를 던져주듯 놓고는 엄마 아빠 부탁해요. 저희는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따 저녁에 나올게요. 라며 며느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안에 남겨진 환갑 넘은 노부부는 그때부터 지옥 같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높은 창틀에 매달려 먼지를 털어내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라 그런지 닦아도 하얀 가루가 묻어나왔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내 자식이 살 집이라는 생각에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를 칫솔로 문지르고 붙박이장 안쪽 깊숙한 곳까지 기어들어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들 내외에게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쪼글쪼글한 김밥 2줄을 사다가 텅 빈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꾸역꾸역 목을 축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 깨끗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 남편이 땀을 닦으며 던진 그 말에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싸늘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청소가 끝났습니다. 온몸은 먼지투성이었고 손가락 끝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화성 집까지 돌아가기엔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영진아,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내일 이삿짐 들어오는 것까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들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아, 엄마, 거기 가구도 없고 이불도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내가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그 불편이란 단어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들 집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아준 부모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는 게 불편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텅 빈 거실 바닥에 겉옷을 깔고 남편과 서로 온기에 기대 잠을 청했습니다. 보일러도 제대로 돌지 않는 냉골 바닥에서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몸을 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화사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짐을 정리하며 얘야, 이건 이쪽에 두는 게 나중에 찾기 편하단다 라고 조언하자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다 포장이사라서 알아서 다 해줘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차가운 말투에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어떤 고생을 하며 이 집을 닦았는지 며느리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부모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세련된 새집 입주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이삿날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부부와 이삿짐 직원들만 놔둔 채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1시간 뒤에 입가심을 하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만 근처 맛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있던 저희 부부를 향해 아들이 건넨 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아빠 배고프시죠? 저기 중국집 전단지 있는데 짜장면이라도 시켜드릴까요? 아들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가슴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날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못하고 먼지구덩이 속에서 새집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배를 채우고 들어와 짜장면 전단지를 내미는 그 꼴을 보니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괴물을 키웠나 싶은 자괴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삿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밖은 어두워졌는데 이틀 연속 중노동을 한 저와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서 화성 집까지 운전해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 영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진아, 도저히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미안하지만 오늘도 여기서 하룻밤만 더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면 안 되겠니?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짐 정리를 구경하던 며느리 선영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더니 아예 대놓고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아들을 툭 치며 눈치를 주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오늘 입주 첫날이고 엄연히 신혼인데 어제 오늘 계속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 거 저 너무 불편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하다니? 우리가 어제 오늘 이 집 닦고 짐 정리 도와준 건 생각 안 하니?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저희가 업체 부른다는 거 어머님이 굳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저희 사는 방식에 간섭하고 눈치 주시는 거 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참겠어요. 남편한테 잘 말해달라고 했는데 안 통한 것 같으니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눈치 없는 노인네 취급하며 가라고 등 떠밀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바닥만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엄마, 선영이가 불편하다는데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좋겠어요. 어제는 어쩔 수 없었다 쳐도 오늘은 집으로 가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식을 위해 요양병원에서 멸시당하며 번 돈, 남편이 쓰레기 봉투 틈에 찔려가며 모은 돈, 그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영진아, 네 처가 불편하다니 우리가 가야지. 눈치 없는 부모가 자식 앞길 막으면 안 되지.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겉옷을 챙겨 입었지만 그의 굽은 어깨가 바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던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영진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구나. 이 집 마련할 때 내가 빌려준 1억, 그거 다음 주까지 입금해라. 제 말에 아들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1억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그 소리에 며느리가 토끼 눈을 뜨고 달려왔습니다. 1억이라뇨? 어머님, 그거 그냥 해주신 거 아니었어요? 영진 씨가 부모님이 그냥 지원해 주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경악 섞인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원? 아니, 우리 노후자금 차용증 쓰고 빌려준 거다. 너희가 우리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데 우리가 왜 피 같은 돈을 너희한테 그냥 주겠니? 당장 갚아라.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며느리의 고함과 아들의 비명이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며느리의 손바닥 위에 계산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다. 입주 청소비 40만 원. 당장 내놔. 제 말에 아들 며느리는 마치 얼음 기둥이라도 된 양 현관 앞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입주 첫날에 이게 무슨... 이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먼지구덩이에서 굴렀던 그 수고비를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공짜로 청소해 주길 바랬니? 너희 입으로 누가 와달랬냐고 했지? 그래, 그럼 정정당당하게 업체 비용만큼 계산하자. 40만 원 당장 입금해. 안 그러면 이사 들어올 때 짐 못 들여놓게 할 줄 알아. 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폰을 두드리더니 퉁명스럽게 4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 제 계좌로 찍히는 순간 아들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고통보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배신감이 훨씬 더 컸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과 저는 동시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 평생을 바쳤나. 그 아들이 정말 우리가 키운 그 아이가 맞나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울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1억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노후는 정말 끝장이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아들 집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돌아간 직후 며느리는 아들을 들들 볶으며 1억의 출처를 추궁했고 아들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결국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시부모의 노후 자금을 빌려 신혼집을 채운 꼴이니 뒤집어질 노릇이었겠죠. 당신 대체 나한테 뭘 속인 거야? 어머님이 빌려준 거면 대출이나 다름없잖아. 우린 이제 매달 원금이랑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거냐고.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렸다고 하더군요. 아들 또한 며느리의 그 악독한 태도에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겠지요. 그동안 제가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느라 아들도 저를 외면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자 아들에게 더 이상 예쁜 아내 노릇을 하지 않았고 아들 또한 제 눈치를 보느라 며느리의 등살에 시달리며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되었지만 곧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돈이 얽히고 호의가 권리가 된 관계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었죠. 아들 부부는 서로 탓하며 밤새 싸우느라 잠도 못 자고 직장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1억을 돌려받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부모로서 받았던 모욕과 그들의 오만함을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제 얼굴만 떠올려도 치를 떨겠지만 저는 그 며느리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빌고 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폭풍의 중심에서 아들 내외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결국 다시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의 처절한 변화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수척해졌을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부모를 문전박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아들 내외를 덮쳤습니다. 제가 청소비 40만 원을 받아내고 1억 상환을 통보하며 집을 나온 그날 밤부터 그들의 찬란해야 할 신혼집은 말 그대로 생주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지윤이는 아들이 1억을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며 사흘 밤낮을 아들에게 악을 쓰며 대들었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형편에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시부모님이 우리를 상대로 장사를 하시겠다는 거야? 뭐야?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새 아파트 벽을 타고 이웃집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니 그 기세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아들 재혁이 녀석은 그 사이에 죽을 맛이었겠지요. 평생 순둥이처럼 부모 말 잘 듣고 아내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놈이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니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며느리는 급기야 이럴 거면 이혼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어. 라며 짐을 싸내만에 난리를 피웠고 아들은 그 비위를 맞추느라 직장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실수 연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여보, 우리가 이번에 봐주면 쟤들은 평생 우리를 우습게 할 거야. 독해져야 해. 남편의 씁쓸한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에 찍히는 아들의 전화를 모조리 차단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지은의 기세도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감정노동의 연속 아닙니까? 밖에서 손님들에게 시달리고 집에 오면 빚더미와 남편과의 불화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똑부러지던 며느리도 견디기가 힘들었겠지요. 게다가 아들이 대출을 알아보려 다녔지만 이미 신혼집 마련을 위해 최대한으로 당긴 터라 추가 대출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당장 1억을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제 엄포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아들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아들 녀석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밑은 거무죽죽하게 패어있고 깔끔하던 옷차림은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었죠.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길바닥에서 제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지훈이랑 저 매일 싸우다가 이제 말도 안 섞어요. 지훈이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왔지만 저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 처가 불편하다며. 그럼 네 처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라.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아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데 묘한 쾌감과 함께 지독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식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워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를 하녀 취급하던 그 오만함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시부모가 단순히 돈 주는 기계나 무료 파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 안락한 아파트와 세련된 생활이 누구의 피땀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 무게를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존심 강하던 며느리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국 콧대 높던 며느리가 제 발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눈물의 사죄를 하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갑던 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돈 1억 원을 일주일 안에 내놓으라는 제 서슬퍼런 명령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이미 영끌에서 산 아파트에 추가 대출이 나올 리 만무했지요. 게다가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며느리는 친정에도 손을 벌려봤지만 이미 빚더미인 친정에서 돌아온 건 우리가 보태줄 게 어딨냐는 타박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화려했던 승무원 며느리의 일상은 일주일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아들과 고개를 푹 숙인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세련된 코트에 빳빳하게 날이 선 모습이었을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있더군요.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발치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해서 모으신 돈인 줄도 모르고 제 자존심 세우느라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차갑고 도도하던 입술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아마 며느리는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냈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도 무릎을 꿇으며 빌더군요. 엄마, 저도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선영이 자존심 살려주려고 엄마 아빠를 기만했어요. 제발 이 집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1억 당장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은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여기서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차 한 잔을 들이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니? 돈 줄 때는 천사 같고 돈 갚으라니까 그제야 시부모 대접하는 거냐? 제 서늘한 물음에 며느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자격지심이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독하게 승무원이 되었고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심에 시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배경으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제가 입주 청소를 해준 것도 반찬을 싸다 준 것도 며느리 눈에는 자신을 무시하고 간섭하는 행위로 보였다는 그 뒤틀린 심사를 듣고 나니 참으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너희가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으니 나도 한 번은 기회를 주마.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1억 원을 당장 갚지 못한다면 그 대가를 몸소 치러야 할 거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앞으로 아들 내외가 지켜야 할 엄격한 수칙들과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할 원금 상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어머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라며 매달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시부모를 눈치 없는 노인네 취급하며 내쫓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비만을 구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제시할 조건들은 단순히 돈을 갚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철저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모의 피를 빨아먹던 자식들에게 진짜 가족의 도리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겨줄 제 마지막 참교육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과연 며느리는 그 엄격한 조건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 반격의 결말을 기대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아들 내외를 내려다보며 저는 품 안에서 미리 작성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사과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내민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혹독한 현실과 가족의 도리를 강제로라도 주입시키기 위한 3가지 철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빌려간 1억 원에 대해 매달 원금 상환 목적으로 100만 원씩 무조건 입금해라. 이건 너희가 우리 노후 자금을 축낸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만약 단 한 달이라도 거르면 그 즉시 집 담보 설정을 실행하고 경매 절차를 밟을 줄 알아라. 제 서슬퍼런 선언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맞벌이를 한다 해도 매달 100만 원은 그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명절과 제사는 물론이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너희가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얼굴을 비춰라. 바쁘다, 스케줄이 있다는 핑계 대지 마. 일 때문에 못 오면 미리 연락해서 허락을 구해라. 지난번처럼 거짓말하고 여행 가다 걸리면 그날로 우리 인연은 끝이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네, 엄마 명심할게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부모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신들의 쾌락만 쫓던 그 이기적인 태도에 대한 강제적인 교정장치였습니다. 셋째, 앞으로 집안의 대소사나 중요한 결정은 무조건 우리와 상의해라. 너희끼리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의 건방진 태도는 이제 끝이다.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고 너희는 그 집에 얹혀 사는 채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지막 조건까지 읊고 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콧대 높던 승무원 며느리는 이제 제 눈치만 살피는 처지가 되었고 아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말씀하신 조건들 토달지 않고 전부 지키겠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라며 각서 하단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각서를 낚아채듯 거두어 드렸습니다. 사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매달 그 돈을 보내며 자신들이 부모에게 저지른 무례와 오만함을 매 순간 떠올리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호의가 권리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부모의 희생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었지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텅 빈 거실에 남편과 앉아 쓴 차를 마셨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지독한 쓸쓸함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집안의 어른으로 바로 선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변화가 과연 진심일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사건 이후 1년, 완전히 뒤바뀐 우리 집안의 풍경과 며느리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정한 노년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가짜 효도를 넘어 진심으로 뉘우쳤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간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저도 남편도 아들 내외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내는 안부 메시지도
아들이 매달 꼬박꼬박 입금하는 100만 원도 혹시 위기를 모면하려는 가짜 연극은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했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강제로라도 형식을 갖추고 도리를 다하게 하니 신기하게도 그 속에 조금씩 진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며느리의 변화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시댁에 보내면서 며느리는 비로소 깨달은 모양입니다. 자신이 누리던 그 화려한 신혼생활이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세워진 사치였는지를요. 이제는 명절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떤 음식을 준비해 갈까요? 라고 묻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저를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힐 때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이제는 처가 눈치만 보던 겁쟁이 남편이 아니라 부모를 살뜰히 챙기는 든든한 장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엔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제가 맛있는 거 예약해뒀어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 허락부터 구하느라 쩔쩔맸을 녀석이 이제는 당당하게 부모를 초대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부모로서, 위엄 있는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앉아 자식들이 내오는 차를 마십니다. 사실 제가 그날 1억을 당장 갚으라고 호통치고 청소비까지 받아낸 건 돈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면 나중에 알아줄 거라는 그 미련한 착각을 깨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 삶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아들이 보낸 돈으로 남편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즐기며 삽니다. 자식에게 얽매여 전전긍긍하던 예전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요즘 제 사연을 듣고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앓이하며 참는 게 미덕인 줄 아는 우리 세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상대방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내 몫은 내 몫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자식들도 부모를 사람으로,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뒤늦게라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 집 거실 벽에는 아들 내외가 쓴 각서 대신 환하게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주고받으며 얻어낸 평화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부모는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시기라고 자부합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이제 그 눈물을 닦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 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자격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